알리송 햄스트링 이게 뭔 문제냐면 제가 알기로는 알리송이 킥을 제대로 못 차요. 왜냐면 킥 동작을 묘사할 때 이렇게 차잖아. 차면은 여기가 올라온대. 그래서 얘는 찰 때 항상 차면서 넘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햄스가 좀 불안했다라는 말이 있었어. 근데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일련의 사고를 통해서 이런 햄스트링이 생긴 걸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애초에 이런 햄스트링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빌드업에 관해서 부담이 알리송한테 실리게 되면은 얘가 햄스트링의 과부하가 올 환경, 이게 좀 조성이 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자세로 킥을 찼을 때 이 햄스트링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되게 안타까운 거지, 축구 선수로서. 첼시전에 알리송이 못 나온 게 또 햄스트링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코멘터리에 나와있듯이 이제 팬들은 체념 섞인 반응을 보일 뿐, 알리송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맞죠?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중 최악의 부상 기록을 가진 선수이기도 하다. 맞아요. 키퍼가 사실 유리몸이기 쉽지 않긴 해. 키퍼 유리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저는 딱 2명이 떠오르는데, 한 명이 매냥, 두 번째가 알리송. 더 많은 예시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역을 뛰고 있는 메이저 중에서 이 2명, 물론 슈테겐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쿠르투아도 생각보다 최근에 부상이 작긴 했지만 저는 이 2명이 제일 압도적인 것 같거든요. 매냥도 포커스를 그만큼 안 받아서 그렇지 얘도 부상이 키퍼 치고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알리송이 가장 원탑인 것 같고, 슈테겐 같은 경우는 뭔 말이냐면, 슈테겐은 굵직굵직한 부상이 좀 많았을 거야. 근데 슈테겐도 만만치 않네. 굵직굵직한 부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은 이제 둘 다 있구나. 이 새끼가 원탑이다. 정정할게요. 얘랑 알리송이 투탑인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네 이거. 와, 야, 부상 빈도 지린다. 이거 말 안 되는데? 야, 알리송하고 슈테겐이 투탑이구나. 어쨌든 알리송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리그 경기의 14%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첼시만 본다 하더라도 출전 시간 통계 봤을 때 있잖아요. 산체스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당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난 시즌 첼시 출전 시간 비율이거든요. 리그로만 따졌을 때 얘가 풀타임 다 뛰었고요, 거의. 그 다음에 아스날이 좀 좋은 예시인데, 아스날이 왜 좋은 예시냐면 23-24 시즌을 보잖아요. 이러면 라야가 생각보다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 3720분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거 24-25로 가잖아요. 4980분 나옵니다. 원래 이 정도가 나와, 키퍼는. 이래도 부상을 안 나가는 게 키퍼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뛰어요. 클럽 내에서 압도적인 넘버원 골리라고 인정받는 선수들은 다 이렇게 뛰거든요. 14% 결장이면은 아마 시즌 단위로 봤을 때 4000분을 넘지 못하는 시즌이 생각보다 꽤 있을 거예요. 클럽 입장에서 조금 골치 아픈 게, 뭐 요즘이야 서브키퍼 퀄리티를 올리는 식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클럽 입장에서 당연히 켈러 같은 서브키퍼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만 그런 애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걔네는 결국에는 나중에 야망을 펼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시가 되기가 힘들기도 한 건데, 알리송의 통계를 봤을 때 14%가 결장이다. 그러면 14%의 경기를 채우기 위해서 서브키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온 참사 중 하나가 아드리안, 챔피언스리그 때 생각보다 잘 막는데, 잘한다 이런 평가 받다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키퍼의 완전한 패배로 탈락을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키퍼의 결장이 정말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10월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9주간 결정을 했었고, 이번엔 6주 정도 결정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바로 골키퍼에게는 흔치 않은 햄스트링 부상이 유독 왜 알리송한테만 자주 발생하는가? 왜냐면 보통 햄스트링은 스프린트가 잦은 선수들한테 보통 나와야 되는데, 키퍼가 전력 질주할 상황? 저는 그런 건 사실 웨인 루니가 한번 예전에 빈 골대를 차기 위해서 롱킥을 한번 때렸었는데 거기서 스프린트 존나 박아가지고 조아트가 막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아닌 이상 사실 햄스트링이 올라올 만한 상황이 별로 없단 말이지. 아니면 위르겐 클롭처럼 신나게 셀레브레이션 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오는 거 아니면? 위르겐 클롭 같은 경우에는 뭐 매치핏을 유지할 사람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사실상 몸이 일반인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알리송이나 이런 선수들은 프로니까 몸이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죠. 이게 좀 의문인 건데, 일단 답은 간단하지 않다. 알리송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 셀허스트 파크에서 다쳤던 부상은 롱킥을 처리하다가 다친 거지만,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코나테의 패스가 뒤로 흐른 뒤 골문을 향해 전력으로 복귀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인 샘페리 말하기로는 알리송의 독특한 주법, 달리는 방법이 부상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전력 질주 기술에는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가 엉덩이, 무릎, 발목을 빠르게 펴는 스윙레그 리트렉션이라는 동작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알리송의 동작을 보면은 이 부분이 거의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주법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전력 질주 시 햄스트링이 필요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고, 디에슬레틱 쪽에서 자문했던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한결같이 한 번의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위험을 높이며 아무리 세심한 예방 노력을 기울여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 말 많았고, 이제 첼시 팬들은 이거 지겹도록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예, 그렇고. 제일 심각했던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올리세였고, 그것 때문에 못 이겨서 수술을 했던 게 이제 더브라이너 같은 케이스도 있고, 얘네도 나중에 또 조심해야겠네. 햄스트링 부상은 A, B, C 등급으로 나뉘는데, 전문가들은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점점 보인다고 함. 이 심각성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가 보인다는 걸 지적하는 것 같은데, 힘줄 아래나 햄스트링 하단부와 같이 까다로운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리치료사들은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게 가장 회복이 힘들다고 하네요. 힘줄 아래나 햄스트링 하단부. 약간 그거네. 전방 십자인대는 이제 재기가 가능한데 후방 십자인대가 한번 끊어지면 진짜 선수 인생 완전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십자인대 파열이나 파손 같은 경우에는 다 전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날아가는 안 가는데 후방을 걸리게 되면 재발 빈도가 엄청 높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도 재발 빈도가 유난히 높은, 심각성이 유난히 심한 부위가 따로 있나 보네. MRI 검사만으로는 부상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T자 접합부 부상의 경우에 관해서는 통증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선수가 체감상 나 뛰어도 되겠는데 감독님 저 뛸게요 이런 식으로 말할, 그래서 너무 빨리 복귀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햄스트링 부상은 전력 질주보다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함. 그래서 킥 동작이 약간 근육이 늘어나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때 부상을 당하는 거구나. 근데 알리송은 12개월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겪었다고 하고요. 골키퍼한테는 흔치 않은 부상이지만 필드 플레이어들에게는 움직임의 특성상 더 자주 나타난다. 골키퍼는 다이빙이나 엉덩이에 부하가 실리는 동작과 같이 폭발적인 측면 움직임, 정적으로 있다가 한 번에 확 움직이는 거, 그걸 폭발적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방식이 필드 플레이어랑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햄스트링 부상이 잦은 거를. 이런 말도 있네. 때때로 부상이 실제보다 가볍게 진단되어서 의료진이 잘못된 판단 내릴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사미 케디라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때 레알 쪽 의료 스텝이 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대. 아니 씨발 이 새끼 분명 다 나았는데 왜 자꾸 다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볼파르트라 그래서 그 바이언 쪽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야 이 새끼 3개월 결장해야 돼, 이런 진단이 내려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또 진단이 갈릴 수 있다고 해요. 레알 마드리드 의료 스태프들이 다 붙어도 못 판단하던 거를 명의 한 명이 붙어버리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MRI가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네. 초음파 검사랑 병행을 해야 된대요. 대부분의 진단은 정적인 상태에서 촬영하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상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MRI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영상 진단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진단을 못 내린다는 게 참 위협적이네, 그죠? 이번 부상을 통해서 이 선수의 몸 상태 미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진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결장 기간을 좀 더 올린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돌린다는 거죠. 두 번째가 플레이 스타일 조정 여부, 이거에 걸렸다고 하네. 전력 질주를 제한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알리송이 뛰어난 스위핑 능력 같은 게 죽어버리겠죠. 이제 알리송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기 힘들어 보인다. 리버풀 팬들은 그가 큰 킥 동작을 시도한다거나 빠른 스프린트를 해야 될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전문가가 내린 소견으로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네요. 햄스트링 같은 큰 근육이 한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부상 경험이 없을 때보다 재발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건 계속해서 그 확률이 올라갈 거다. 알리송이 지금 30대 중반쯤 되니까 이거 좀 대비해야 되긴 하겠네. 스위핑을 줄여야 된다. 요즘 축구에서 라인 세게 올리는데, 아스날 경기를 볼 때 라야의 스위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너무 치명적일 것 같은데. 15만 파운드? 이게 아마 쟤랑 동급일 텐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챔스 나가면은 쟤랑 동급일 거거든요. 알리송이랑 아마. 키퍼로서는 꽤 조금 높은 급여로 보이긴 하는데, 돈나룸마보다 낮긴 하네. 돈나룸마가 25만 파운드 받는구나. 니제랑 동급이네요. 진짜 개빡세다. 알리송이 돈나룸마 다음으로 많이 받네요. 둘이 약 1억 9천만 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주급으로 봤을 때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 이러면 재계약 힘들 것 같은데. 더 올려주는 거 확실하게 없을 거고 급여 낮춰서 재계약해야 될 것 같은데, 리버풀 입장에서 약간의 고민이 되기도 하겠네요. 이 햄스트링 부상이 더 심각하게 계속 나타나면은, 이러면은 알리송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좀 빨라질 듯. 그러니까 만약에 마마라다슈빌리가 알리송만큼의 기량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더 패닉이 오겠죠. 그게 조금 많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쪽에 속하겠다. 마마라다슈빌리가 발밑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폼 그대로 보여주면은 알리송 대체자에 대한 고민은 좀 없어도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결장 기간이 크네요. 이러면 10월까지 다 결장할 것 같은데. 아니지, 딘 앤더슨 같은 애들은 라인을 높게 올리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지. 그 스위핑을 해보는 경험이 별로 없죠. 마마라다슈빌리도 마찬가지고. 발밑 아쉽고 스위핑 못하는 애들 특징이 보통 낮은 라인을 구사하는 팀에서 뛰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켈러가 이번에 매물로 나왔을 때 진짜 꿀 같은 매물이었고, 걔가 왜냐면 발밑 좋고 세이브 잘하니까. 어디서 원석 하나 찾아와야지.